네, 이번에는 남북국의 문화와 대관계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고려 때까지는 계속 뭐 불교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뭐 처음에는 귀족 중심으로 가다가 일반 백성에게 점차 확산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대중화에 엄청나게 기여했던 인물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원효, 해골물. 원효랑 의상은 원래 사실 베프입니다. 그래서 같이 당에 유학을 가던 중에 해골물을 동굴에서 잠시 쉬어 가다가 동굴에서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은 원효는 난 이제 깨달음 얻었다. 당에 갈 필요 없겠다 해서 돌아오게 됐고,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아미타 신앙이라고 하는 걸 전파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누구나 나무 아미탑을 요것만 외우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사상이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일반 이제 백성들도 그냥 쉽게 이제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불교 대중화에 엄청나게 기여를 했고, 실제로 이 백성들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막 스스럼 없이 어울리고 다니면서 설법을 많이 전파하고 다녔다고 해요. 자, 그거랑 좀 다르게 의상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제 당의 원래 목적대로 유학을 갔고, 그래서 당에서 하엄종을 연구한 다음에 신라 하엄종이라고 하는 걸 개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주의 이제 부석사라든지 많은 절을 건립했던 인물이고요. 다음 해초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 당을 거쳐서 이제 인도에 직접 갔던 인물이에요. 발상지니까. 그래서 요거 갔다 온 이제 어, 기록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여행기 같은 거기도 해요. 그래서 왕오 천축국전이라고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이 천축국이 인도를 뜻해요. 오는 이제 5개 천축국, 인도가 당시 5개로 분할되어 있었고, 왕은 갈왕자, 그래서 5개의 천축국을 갔다 온 기록,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원효, 그 다음 의상. 자, 유학 같은 경우는 이제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들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보급된 걸 볼 수 있고, 특히나 대표적인 유학자는 뭐 외교문서 작성에 아주 능했다는 강수라든지 이두를 정리했던 설총, 다음에 뭐 화랑색이나 고승전 이런 저술을 많이 했던 김대문, 그리고 육두품 이제 대표적인 육두품이기도 하고, 또 당시 당의 관리로서 좀 활약을 했던, 그랬다가 신라에 돌아와서 이제 많은 개혁안을 내기도 했지만 실패해서 막 전국을 방랑하고 돌아다녔던 최치원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인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이제 제도가 하나 있었는데, 원성왕 때 이제 독서 상품가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독서, 책을 얼마나 읽은 거에 대해서 이제 품계를 매겨 1품, 2품, 3품 이렇게 매겨가지고 관리를 등용하겠다, 이제 이런 제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이나 학문 성적에 따라 관리를 임용하겠다는 능력주의, 이제 그런 이제 관리 임용 제도였는데, 실제로는 이 골품제 때문에 결국 제한이 걸려서 이제 실패하게 됐던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이게 토황소 경문이라고 여러분들 2학년 때 이제 황소의 난을 배워봤을 거예요. 엄청나게 맹위를 떨치던 그 황소를 요 문장 하나로 이제 황소가 이걸 읽고 막 침대에서 놀라 자빠져서 떨어졌다, 뭐 그런 얘기가 전할 정도로 굉장히 잘 쓰여진 문서라고 하는 것이 요 토황소 경문, 황소를 토보라는 경문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참고로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 생각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발해 문화를 좀 봐야 되는데, 발해 문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고구려 문화를 계승한 형태가 많지만 나중에 문왕 이후에 당의 문화를 수용하게 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 고구려 이제 문화를 계승한 것, 그리고 당의 문화를 수용한 것, 또 그리고 일반적인 주민들, 일반 주민들은 이제 말갈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말갈인들의 이제 문화가 어떤 식으로 남아 있느냐,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둬서 보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고분 양식을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참 이름 헷갈리게
돼 있어요. 정해공주묘가 있고 정효공주묘가 있습니다. 근데 정해공주묘 같은 경우는 굴식 돌방무덤이고 거기에 이제 모주림 전장구조 이런 걸 나타난 걸 보면 이건 딱 고구려 양식이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는데 정효공주묘 같은 경우가 좀 애매해요. 여기에는 이제 벽돌 무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점에서는, 당이구나. 당의 문화를 수용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데, 벽화가 그려져 있다든지, 그리고 그 안에 또 모주림 천장 구조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걸 보면 또 고구려 양식이 섞여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정해공주묘는, 이제 고구려 양식이 이제 영향을 많이 준 거라면, 정효공주묘 같은 경우는 고구려와 당의 이제 문화가 좀 섞여 있는 형태다라는 걸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해는 주자감이라고 국립대학 이제 유학 교육기관이 있었고요. 다음 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발해 삼체라는 거 그 교과서에서 봤죠? 당 삼체 그걸 좀 문화를 수용해가지고 발해만의 그런 삼체를 만들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발해 문화의 특징을 좀 보면 고구려와 당 그리고 말갈 문화가 좀 융합된 형태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문화를 어떤 것들이 계승한 게 나타나는가 이걸 좀 잘 구분해두면 좋은 게 일단은 이불병자상 이런 것들이 이제 광배 이런 것들이 나타난 걸 보면 이거 고구려 양식이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고요. 다음 석등이나 아니면 뭐 기와 이런 것들에 보면 연꽃무늬 나타나는 거 이런 게 이제 고구려 양식이다. 다음 온돌 이제 발해에서도 온돌이 발견되고 고구려에서 이제 원래 이제 온돌을 썼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고구려 이제 문화 계승한 거 잘 보여주고 또 굴식 돌방 무덤이라든지 모주림 천장구조 이런 것들은 확실히 이제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갈의 토착 문화도 좀 나타나는데 발해 변방에 가보면 흙무덤 이런 구덩으로 만든 그냥 흙무덤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런 것들이 말갈의 토착 문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주림 천장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불병자상. 두 부처가 나란히 병자, 나란히 앉아있다 이런 겁니다. 여기 뒷배경, 요게 이제 광배. 그리고 이게 석등인데 석등에서 요 아랫부분, 여기 연꽃무늬, 요게 이제 고구려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발해 기와, 연꽃무늬. 다음에 뭐야? 얘는 좀 숨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다시 이어서 보면 대교류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신라 같은 경우는 당과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는데 당과는 뭐 외교 사절도 있었지만 유학생들 그리고 빈곤과에 합격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다고 하니까 유학생 자체의 숫자도 되게 많았고 승려도 많이 왕래를 했고 뭐 문물 교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신라인들은 이제 집단 거주지가 있을 정도로 교류가 활발했는데 산둥반도 이런 데에 신라방 뭐 이런 것들이 존재했대요. 그래서 신라인 마을이고 신라인들이 머무는 숙소, 신라관, 신라여관이죠. 그다음에 신라인들의 절, 신라원, 그다음에 신라인들의 뭐 동사무소, 동주민센터라고 볼 수 있는 게 신라소 이런 것들이 존재할 정도로 신라인들은 집단 거주지를 형성해서 뭐 지금 중국 애들이 뭐 차이나타운이 있듯이 이제 한국의 뭐 차이나타운 이런 것처럼 이제 당에는 요 신라인들의 타운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동아시아의 교역을 주로 담당했던 이제 곳이 뭐 당은포라든지 그 한강 유역 일대 이제 당은포라든지 황해를 무대로 아니면 청해진 같은 경우도 있었고 울산항이 이제 당시에 국제적인 무역항으로 굉장히 성장을 한 걸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경주랑 가까운 지리적인 위치 이점이 있었죠. 그래서 수도랑 굉장히 가깝다 보니까 귀족들의 사치품을 주로 이제 울산항을 통해서 거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뭐 황해를 거쳐서 오게 된다면 또 육지로 이동해야 되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배송 기간이 그만큼 길어요. 로켓 배송돼야 되는데 정말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수도와 가까운 이 울산항이 굉장히 국제적인 무역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발해 같은 경우도 수도 상경을 중심으로 5개의 대외 교통로가 연결이 돼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과는 조공도, 영주도 이런 게 있었고요. 거란도, 신라도, 일본도 이런 걸 통해서 상사 교통로가 연결될 정도로 굉장히 교류가 활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과도 이제 산둥반도의 발회관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질 정도로 당과의 교류도 활발했다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네, 뭐 일단 불교 문화를 한번 볼까요? 일단 문무왕 때 이제 안압지, 요 동궁과 월지라고 하죠. 이런 이제 인공 연못을 만들기도 했고, 다음 불국사나 석굴암 이런 걸 보면 불교 이제 문화가 많이 남겨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범종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종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가장 오래된 상원사 동종 이런 것도 있었고요. 성덕대왕 신종은 19톤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드는 자체도 굉장히 어렵지만 이게 엄청나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쳤을 때 깨지지 않고 그런 것만 해도 대단한 기술이라고 해요. 거기에다가 19톤짜리를 작은 고리로 이제 이걸 딱 지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기술이 정말 대단한 거라고 합니다. 다음 탑. 대체로 뭐 삼국시대나 아니면 요 통일신라 때 남북국 요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3층 석탑이 유행을 했는데, 그 중에 우리 잘 알고 있는 게 요 석가탑이라고도 하는 불국사 3층 석탑. 여기에서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이라는 게 발견되기도 했죠. 가장 오래된 이제 목판 인쇄물, 그 다음 다보탑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게 동궁과 월지 밤에 보면 아주 멋있죠. 여기에 불국사, 그 다음 석굴암은 요 인공으로 만든 석굴 사원이고, 그 안에 위에 천장은 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좀 특이한 구조입니다. 네, 굉장히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지금 현대 과학으로도 이 비례나 이런 것들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대단한 기술력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석굴암이죠. 이게 성덕대왕 신종 무구정광 대다란 이경입니다. 네, 요거는 우리 모전석탑 요 기억나죠? 분황사 석탑. 네, 석가탑이라고 하는 불국사 3층 석탑. 이거는 몰라도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 우리 다음에는 이제 고려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